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학원 측에서 일요일 날 하면 더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대요. 맞아요? 네. 요즘 일요일 날도 해요, 현업은? 안 하죠? 요즘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갔고 그 불안한 게 많겠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 나중에 깡통 안 되나? 불안하지 않나?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전세금이 전세금이 하도 높으니까 불안하기도 하니까 뭐 열림 많이 사고 한다고 그러는데, 전세 계약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 금요일 같은 때 계약을 하고 그러면 등기권리증 열람해도 예를 들어서 대출받고 그런 거는 금요일 날 뭐 2, 3일 정도 소요되잖아. 등기권리증 기재되는 거. 바로 떠요? 어디 가서? 네? 어디? 예. 아, 대법원 들어가서? 그거 보셔야 돼. 나 그거 얘기해 주려고. 요즘은 민감하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열람해도 안 나타나니까 등기 신청 진행 사항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또는 그 뭐 요즘은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 그 당해세라고 하죠.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어도 체불된 임금이나 당해세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해세는 등기권리증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 열람하는 게 지금 법에 올라가 있죠, 국회에. 예, 그게 아마 통과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불안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바로 개업하는 중개업자의 경우는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아마 4월 달에 통과될 거예요. 국회에는 접수가 됐어요. 자, 오늘 그 프린트 나간 거 중에서요, 큰 거 있죠, 큰 거. 예, 큰 거는 여러 장 있으니까 또 여러 장 가져가서 어차피 이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료 장판지라고 하는데, 큰 거 잠깐 보시면은요, 큰 거 중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법률, 개정법률 주요 내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 그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그 가로 안에 조특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법률, 조문이. 그게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거 혜택 주는 건 조세특례 제한법. 그래서 대법원이나 아니면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법률 뭐 할 때, 열람을 할 때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러면 감면에 대한 것은 취득세든 뭐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감면에 대한 것은 그 법률에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로 찾아보시라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바로 옆에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 있지 않습니까? 예, 양도소득세 세율 있죠? 그 세율표 맨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 줄,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세율의 10% 할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일반 세율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위에 누진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10% 뭐 한다고요? 할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부터 38%가 아니라 10%를 할증하면 16%부터 4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10% 증하니까. 예,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1년 유예가 됐으니까 오늘 자료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왜 보시라고 그랬냐면 여백이 좀 부족해서 거기 메모를 안 했는데 거기 하나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올해도 중과세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기지역 거기다가 메모하신다면, 아니면 그냥 여기 저 자료에라 해도 돼요. 투기지역 안에서 뭐를 하면 1세대 3주택이에요. 1세대 3주택 양도
그 다음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죠. 요것을 양도하면 올해도 할증이에요. 예, 할증합니다. 몇 프로? 10% 부과한다. 할증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자꾸 과열되면 그럴 때 하면 법률 개정이 늦어지니까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국세청에서 만약에 과열된다 그러면 묶어놓고 그 지역에서는 저걸 적용하겠다. 그랬을 때 하려고. 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투기지역이 아니래도 비사업용 토지는 10% 부과한다. 내년부터 할증한다. 그죠? 자,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상속세, 증여세 빼고는 내용 전부 한번 자꾸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개정된 거 몇 가지 한번 보죠. 자, 자료 이제 이따가 계산할 때 오늘 잘 오셨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개정된 게 없어.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이거 설명 들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설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 이제는 그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 누구죠? 저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전문인 누구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자, 하나씩 보죠. 자, 첫 장 넘겨보시면 이제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정. 우리가 부동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런데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하나 보면 왼쪽에 현행하면 개정되기 전에는 거주자 그러면 원칙이 우리나라에 1번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 거소는 머무르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죠. 그랬을 때 거주자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주자는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내야 돼.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개정된 거 보니까 2번에서 개정됐죠. 1년 이상 거소가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겠다. 개정되기 전에는 몇 년? 1년. 이거는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도 괜찮아. 세법을 포탈한 사람이니까 크게 써야 되겠구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1교포인데 선박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에 한 3천억 정도 우리나라 국가와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냐? 부인하고 가족은 우리나라에 살아. 주소가 있고. 근데 이 사람만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본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종전에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몇 년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죠. 그러니까 머무르더라도 1년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일본으로도 갔다가 또 와서 머무르다가 가고 이랬어요. 요거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시킨 거야. 183일 이상 거소를 뒀을 때는 거주자로 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소급. 요즘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서 뭐죠? 뇌물 같은 거 이름 붙였죠. 이 사람 때문에 계기가 돼서 법을 뜯어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요 규정으로 인해서 거주자가 됐고 우리나라에 3,016억인가 하는 소득세를 추징당했어요. 자, 어떤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신 김에 하나는 보죠. 밑에 3번 보세요. 개정되기 전 이 과세 기간에 두 개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183일 이상 거수 시 국내에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계속해서 6개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걸쳤을 때 요 참고로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 만약에 2017년. 그런데
두 개의 과세 기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여기서 한 2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머무르고 만약에 3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러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때는 거주자로 보지 않았어요. 1년 이상 거둬두지 않았고 두 개 걸쳐서도 1년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뭘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니고 합쳐도 6개월이 아니니까 안 되지만 요 해는 어때? 요 해. 이렇게 걸치가 6개월이죠. 그럼 이제는 뭘로?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몇 개월이야. 두 개 합치면 7개월이니까 6개월 이상이죠. 그럼 여기도 뭘로? 거주자로 보고 세금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그죠? 피해간다 하더라도 두 개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소를 뒀으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다음 장. 자, 이제 지금 올해 세법이 개정된 건 소득세법에서는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준 공공 임대주택이 있을 때 특례. 이것이 주종이에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소규모 주택 임대서도 한시적으로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한시적은 밑에 박스 밑에 적용 시기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밑에 있죠.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한다. 비과세. 2016년 내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해가세요? 그러면 2017년서부터는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한시적으로만 비과세. 우선 과세하는 건 좀 이따가 하고 비과세는 어떤 거냐?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였었어요. 여기서 1주택 소유자가 뭐죠? 남편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 부인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무슨 주택이에요? 2주택이야. 그중에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고 부인 주택을 임대사업하면 그거 과세였었어요. 왜? 1세대 2주택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1주택 소유자라고 그랬죠? 한 세대에 한 가족이 우리나라 주택 몇 개?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에? 임대, 월세 받고 있다. 얼마가 됐든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죠? 개정되기 전에 이때 주택 하나인데 고가주택은 안 된다. 기준시가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건 세금을 부과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도 전체가 주택 몇 개야? 하나로 봐.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뭐 한 층에 한 가구씩에서 세 가구가 될 수 있고 잘라 놓으면 6가구가 될 수 있죠. 6가구 다 뭐 줘도 월세 받고 있어도 그거보다 비과세다. 왜? 전체가 주택 몇 개니까 하나. 그거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죠. 그런데 그게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 안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줬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비과세가. 그런데 개정된 게 2번 추가로 됐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 주택임대에서도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라면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는 내지 마라. 그죠? 예, 이게 임대소득이라고 그랬죠? 월세 받는 거.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개정된 내용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뭐야? 1세대 1주택자죠? 주택 2개 있는데 하나를 임대사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 있는데 그걸 월세 받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은 딴 데 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세 받고 있다. 이 금액이 이 주택이 뭐 9억 초과 안 하는 주택이라면 이 월세 받는 게 얼마가 됐든 뭐다? 비과세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개정된 내용으로 하면 월세 받는 게 하나 또는 뭐 2개, 3개 다주택자죠. 그럼 월세 받으면 원래는 과세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어떻게 한다? 과세는 하는데 이거 2개 합쳐서
예? 1년 동안의 총 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모으면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2천만 원을 모으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이하는 다 과세 안 해. 근데 초과는 다 과세야. 이해가세요? 요거 과세한다는 뜻이죠. 이해가세요? 이때 총수익 금액이라고 그랬죠. 월세 받는 게 1년에 합계가 2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월 한 166만 원 정도 돼야죠. 12개월 곱해야 되니까. 그죠? 월세가 한 전부 합쳐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된다면 2016년까지는 뭐다? 비과세다 얘기. 이해가세요? 주택이 몇 개가 됐든 또 하나 주택이 딱 하나인데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거 과세에서 월세 고가주택이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제 개정되니까 과세를 하되 이것도 2천만 원 모일 때 이하일 때는 뭐고? 비과세고 2천만 원 모할 때만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건 뭐가 총수익 금액에 관계 없어. 이건 뭐 5천만 원이 돼도 세금 내지 마라 얘기 하나는. 이해가세요? 근데 이렇게 고가주택이나 주택이 몇 개? 여러 개야. 이럴 때는 2천만 원 이하는 뭐라고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언제까지만? 2016년 12월 말까지.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전세시장에 해서 주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사가지고 뭐 임대사업, 월세 임대사업을 해서 전세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줘라.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는 하는데 그때 가서 무슨 과세? 분리과세예요. 종합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하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요. 고가주택이든 주택이 2개든 3개든 간에 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럼 분리과세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선 거기 3번 보세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이라고 그랬죠. 예, 주택 몇 개? 3개 이상 가지고 전세보증금 받은 게 3억을 모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 받은 걸로 보고 이자 계산해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이때 85제곱미터니까 25.7평 이하 주택 그리고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 이것이 2개 다 동시에 뭐 충족됐을 때는 그런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빼고 초과하는 주택 3개 이상 보증금 합계 그것도 얼마? 3억을 초과할 때 2017년서부터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밑에 3번 보세요. 3번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 결정세 계산 그랬죠. 거기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산출세액은 2017년서부터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하는데 밑에 거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산출계산세 밑에 분리과세 가로 안에 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 나왔죠. 그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밑에 또 하나 그림 있죠. 자, 2017년서부터는 이렇게 임대소득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는 뭐니까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하면 그때도 뭐야? 그거는 비과세예요. 이건 비과세예요. 근데 여러 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총 수익금액이 월세 받은 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주택이 여러 개. 이거 지금 상가 부분 빼고 주택 부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임대료 받은 거 간주 임대료까지 다 계산해서 얼마야? 5천만 원이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밑에 그림에 1 마이너스 곱하기 1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60%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필요 경비를 60% 잡아주겠다 이 얘기야. 예? 필요 경비 60%. 그러면 5천만 원에서요. 60%면 얼마야? 3천만 원을 빼. 그럼 몇 프로만? 40%.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2천만 원 나와. 이해가세요? 이게 소득금액이야. 우위로 가. 그럼 여기서 기본 얼마 빼? 400만 원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주택임대소득에만. 얼마? 400만 원. 필요경비 이렇게 인정해주고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그리고 그 금액에서 또 공제 얼마? 우회로 가서 400만 원 뺐죠. 그럼 요거 빼면 얼마예요? 1,60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분리과세 14%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야. 이렇게 해서 소득세 계산한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아. 결론은 뭐냐면요. 정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야.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 따로 띄어서. 이해가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2016년까지는 뭐다? 일단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뭐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됐습니까? 예. 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또 혜택을 줬어. 뭐냐? 여러분 지금 상가 건물 같은 거 임대사업을 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상가 건물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데 이 건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필요경비. 그리고 또 수리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실이 많아가지고 임대로 받은 수익금액 있죠. 그거에 빼니까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뭐 손실 나왔다. 결손이 나왔죠. 그럼 다른 소득금액에서 빼줄 수가 없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빼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소득 계산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결손이 5천만 원 나왔다. 그런데 내년도 요 상가 건물에 임대소득이 만약에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거 얼마? 2014년에 발생한 거 5천만 원 빼. 그럼 나머지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요번에 5천만 원 손실 발생해서 결손이, 근데 2015년에 이 상가 건물의 임대소득이 4천만 원밖에 안 돼. 소득금액이.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도 공제 다 못 받죠. 그럼 얼마만? 4천만 원만 공제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남아지? 1,000만 원이 있죠. 그거 10년 안에까지는 공제받는다. 이해가세요? 아니 그건 개정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니까요. 자,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줘. 이게 종전 규정에서 10년 안에. 그런데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임대소득 있죠. 상가 말고 주택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에서도 빼준다. 직장 다니는 사람 무슨 소득이야? 근로소득 종합소득 계산하죠. 그때 주택 가지고 무슨 사업하고 있었어요? 임대사업하고 있었다. 그 결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뭐한다?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는 주택 말고 상가 등의 임대사업 결손금은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혜택을 줬는데 주택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거기서도 뭐한다?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도 다 공제 못 받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공제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거. 다음 5번은 2017년서부터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 뭐 받고 인가 받고 사업자 등록만,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고만 하면 되지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언제서부터 날짜, 거기 날짜 2017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예요. 됐습니까? 이러니까 요까지. 이게 바로 임대소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이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 월세 받고 있다. 얼마가 됐든 그건 뭐다? 비과세다.
근데 주택이 여러 개, 2개, 3개, 여러 개 가지고 임대소득 한다. 그럴 때는 소득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다. 얘기해.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만, 2017년서부터는 과세는 하되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또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에 관련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연도 못하면 그 다음 연도 해서 몇 년? 10년 안에. 그죠? 다음 6번. 6번은요.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동산이 수용되면은 보상금 받으니까 양도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날짜 계산해야죠. 이때 원래 현재 법률은 수용되면 보상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럼 보상금 주고받았으니까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죠?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가 너무 뻗팅기면 보상금을 법원에 뭐합니까? 공탁을 하고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날로 갈 수도 있고, 등기를 먼저 해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추가로 들은 것은 바로 뭐냐면 보상금이 너무 적는데 아까 말대로 보상금 여러분 토지가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예요? 거부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법원에 갔다 뭐하고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소유권이 박탈되잖아. 이거 강제로. 그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그거 몇 년 걸린 다음에 판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오래 가니까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한 걸로 보겠다. 단서가 하나 더 들은 거예요. 만약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경우는 2, 3년 지난 다음에 한번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 판결 확정된 날을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한테는 그때 부과를 하겠다 얘기예요. 지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거니까 큰 의미 없죠. 다음 7번. 7번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토지가 토지 농지 같은 게 지적 경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국토교통부 협의에 의해서 토지 경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내 토지를 교환할 수도 있고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죠. 이런 건 매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와 내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건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다만 밑에 나와 있지만 전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때만, 이내일 때, 그러니까 일부만 됐을 때만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큰 내용 없어요. 다음 8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 여러분 이것도 필요경비니까 한번 보죠. 필요경비는 어떤 게 필요경비입니까? 아파트 같은 거 볼까요? 부동산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옛날에는 다 했는데 실무에 가다 보면 다 까먹어. 그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 경비를 빼면 무슨 차익 나와요? 양도 차익 나옵니다. 이때 필요 경비에는 과거에 뭐 취득할 때 당시 취득가액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들어간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뭐죠? 양도 비용.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필요 경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취득가액이 뭐죠? 자, 거래 상대방한테 10억 주고 샀으면 10억이죠. 거기다가 취득세, 옛날에 취득세 낸 거, 그리고 옛날에 뭐 등록세 된 거, 옛날에 뭐 중개인 수수료 또는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지급한 거 있죠. 이해가세요? 또 경매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는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비용을 여기다 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자본적 지출은 취득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면 아파트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가 뭐하는 거? 증가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않고 실무에서는요.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도 변경이 뭐죠? 아파트 사가지고 방을 축소해 놓고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거실 확장 공사를 했어. 그럼 방 일부가 뭘로 바뀌어? 거실로 용도가 바뀌죠. 이런 공사 비용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용도 변경이니까. 또 발코니를 확장 공사하죠. 뭘로? 거실로. 용도가 바뀌었잖아. 이런 거. 또 단독주택의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어 등기권리증에. 그런데 그것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도가 바뀐 비용이죠.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는 비용은 인정된다. 이해가세요? 그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비용이 들어갔어도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어떤 거? 예를 들어 도배장판 인정 안 해. 싱크대 교체 안 돼. 조명기구 교체 안 돼. 화장실의 타일을 뭘로? 대리석으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화장실이 주방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용도가 변하지 않았죠?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공사나 아니면 거실 확장 공사할 때 도배장판 한 거 있으면 그거 정도는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해야지 별도로 견적서에 표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데 건축업자가 뭐 견적서 받은 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세무서에서 대충 인정이 돼.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세무서에서는 한두 건이 아니잖아. 들어온 거 하다 보니까 웬만한 세무공무원들은요. 견적도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대략 정도 견적 나온 거 정도는 인정되지만 더 많이 적었다가 나중에 증빙자료를 봐라. 제출하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매로 부동산을 보여놓고 취득해놓고 실제로는 되팔면서 시세 차익을 조금 남기려고 비용을 좀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발생 안 했는데도 리모델링 한 걸로. 그죠? 사업자 등록 하나, 적당한 거 하나 적어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비용으로 해서 해주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8번에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냐?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이 됐어.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뭐하다고? 적다고 불복하면서 뭘 제기했다? 행정소송 등을 제기를 해서 보상금을 뭐 했어요? 더 증액 많이 받았다. 그러면 소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용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왜? 보상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예,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이제 9번에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할 때 추가과세 1년 10% 할증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 1년 유예. 그런데 이게 2014년에서 2014년으로 2015년 연장. 그래서 이제 내년 언제? 올해 2015년 12월 말까지만 뭐하고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할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이것은 내년쯤에 가서는 또 유예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또 선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들이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물어보면 팔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법대로 얘기해야죠. 그죠? 뭐라고? 내년부터 뭐 한다고? 할증하니까 팔려면 올해 팔아라 이 얘기잖아. 그죠? 예. 근데 그걸 적당하게 얘기하지 그것만 고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예. 내년에 걱정하면 어떻게? 내년은 또 유예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위로도 해주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했을 때 2016년서부터 10% 부한다. 할증합니다. 10%.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도대체 비사업용 토지가 뭐야? 예?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저 중개사 시험 공부하실 때 재산세 토지 있죠. 6월 1일 사용하는 토지 있잖아요. 토지.
토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도 있고 별도합산 토지도 있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있어요. 농사 짓고 그런 건 분리과세 가죠.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이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이야. 그게 바로 비사업용 토지예요. 예? 어떤 거? 무허가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이해가세요? 또는 나, 대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어? 임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등이죠. 이런 것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줘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때는 올해도 그렇잖아. 올해도 비사업용 토지 뭐하면 양도하면 할증하지는 않아. 투기지역이 아니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투기지역에서 양도할 때는 10% 할증하죠. 근데 투기지역이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는 하지 않는데 불이익을 주잖아. 어떤 불이익?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죠? 그리고 투기지역에서 양도할 때 무슨 지역이요?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도 무슨 지역? 투기지역으로 만약에 지정된 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뭐 한다면 양도한다면 몇 프로? 10% 할증하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주죠. 예,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처분하면 올해 처분하면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면서도 내년에서는 몇 프로? 10% 할증한다. 다음 10번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무조건 나대지라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대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요. 뭐 할 때? 양도할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양도일 직전 몇 년? 5년 중에 몇 년? 3년 뭐하라? 초과해서 사용하라 이 얘기죠. 여기 보세요. 지금 나대지가 계속 나대지였었어.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양도를 한다. 그럼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5년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일 직전 몇 년? 5년 중에 여기 보세요. 5년 중에 몇 년? 1년, 2년, 3년 이상 뭐하고 있다가 사용하다가 뭐하면? 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서 몇 년? 5년이라는 기간 중에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부했으면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뭐하면? 양도하면 뭐다? 비사업용. 여기 보세요. 이렇게 3년 해도 되고 이렇게 3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5년 안에 몇 년 업무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고 판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또 있어. 양도일로부터 몇 년 소급해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몇 년, 요렇게 2년이든 요렇게 2년이든 몇 년, 2년을 뭐하다가 사용하다가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 시골에 임야 가지고 하나 사두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부천에 살고 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죠. 그런데 팔기 몇 년? 3년 전에. 그죠? 3년서부터 소급해서 요 기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족 전부 다 주민등록 옮겨놓고 이 소재지로 몇 년 채워서 2년 채워서 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아니면 전체 토지 소유 기간의 80%를 초과해서 사용하라 그랬죠? 그게 올해 개정된 겁니다.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 몇 프로? 60%.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양도할 때 당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근데 이 농지든 뭐 임야가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몇 프로? 80%가 아니라 올해부터 양도하는 건 몇 프로? 60%. 60%면 몇 년? 6년 이상 뭐 했으면 사용했던 적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되기 전에는 몇 프로? 80% 이상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파는 건 전체 보유기간 중에 몇 프로? 60%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년 가지고 있었는데
60%니까 뭐 1년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최소한 몇 년이야 아까 이거 3년 3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몇 년? 2년 이상 5년까지 갔을 때는 3년 이상 그거 이상일 때는 몇 프로만?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화시켜준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11번 별장. 여러분 별장은 주택인데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거든요. 그때 비사업용 토지는 별장이 건물과 건축물하고 뭐 토지까지 다 비사업용 토지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 부분은 뭐하고 빼고 땅만 옛날에는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하고 건축물 가격도 전부 다 뭘로? 비사업용 토지로 봤는데 이게 위헌소지가 나왔죠. 왜? 건축물은 토지가 아니잖아. 그죠? 비사업용 토지니까 토지만 계산해야지 왜 건물도 들어가느냐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건물 부분은 뭐하고 빼고 뭐만? 토지만. 그죠? 네,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여기까지. 다음 12번은요. 이겁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서 채무가 많아가지고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거나 회생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당신 채무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나머지는.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비사업용 토지만 저 시골에 임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뭐해서 팔아서 채무를 뭐 하겠다? 갚겠다. 이렇게 회생 절차에 따라 계획을 세웠죠. 그럼 원래 비사업용 토지 팔면 뭐야? 이런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팔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수립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더라도 그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안 본다는 얘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거 다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다음 13번. 여러분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법에. 거기에 기준이 20km, 직선거리 20km에서 30km로 작년 2012년에 바뀌었어. 개정이. 그런데 우리 세법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법도 다른 법률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까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또는 제촌 작용할 때 8년 이상 경작할 때 8년 이상 경작하고 작용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농지를 교환 분합했을 때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돼. 또는 농지 대토라는 게 있어요. 3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처분하고 1년 안에 새로운 농지로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농지 소재지 직선거리에서 몇 프로? 몇 킬로? 20km가 아니라 30km. 30km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시설 요즘은 교통시설이 좋아가지고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30km 아니라 더 떨어진 데서도 농사 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종도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있어요. 예? 영종도에서 농사 짓는데 직선거리 20km 이내 그럴 때는 부천시하고 김포시 일부 그리고 인천 여기만 해당됐어. 자격 요건에. 그런데 30km로 가다 보니까 양천구 목동까지 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천 지역이 전부 다 돼. 작용이 된다는 얘기야. 파주시 일부, 안산시 일부, 그리고 인천 전부 다. 영등포구 일부도 자격 요건에 들어간다. 그 직선거리 30km가 그냥 도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항공 GPS로 딱 쏴서 가니까 멀리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30km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라 이 얘기는 앞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가 전부 다 몇 킬로로? 30km로 완화가 됐다. 됐죠? 다음 14번은 특별한 내용 없고 다음 장에 15번도요. 부가가치세 그리고 16번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론 내용이니까 주식에 대한 건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고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이제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오늘 양도소득세 세율 세금 계산하는 거.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대폭 변경됐다. 개정이 됐다 얘기해요. 그러면 내용부터 우선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아까 제가 이거 장판지라고 하는데 장판지에 잠깐 보시면 세율 있죠. 예? 맨 오른쪽에 개정법률 주요 내용 바로 옆에 양도소득세 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서 세율 몇 가지만 볼까요? 자, 첫 번째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미등기 자산은 몇 프로죠? 무조건 70%예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이거 무조건 투기야. 그죠? 50%. 1년 이상 2년 미만 이것도 몇 프로? 40%. 그리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일반 세율이라고 그래요. 일반 세율이 뭐냐? 6%부터 38%. 이걸 뭐라고도 한다고요? 일반 세율이야. 일반 세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봐요. 주택 말고 상가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에서 뭐만 빼고 주택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동산은 최소한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돼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2년. 그죠? 주택 말고 일반 부동산은 2년을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 세금 차이가 배 차이 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보세요.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그래봐요. 예? 1년 안 되는 건 50%니까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1년 채웠어. 2년 못 채웠어. 몇 프로? 40%예요. 비례세. 그럼 얼마 세금이? 4천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몇 년을 채웠다면 6%부터 38%죠.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면 거기 누진세율 있죠. 예? 장판지에 보면 몇 번째 칸으로가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여기 들어가죠. 몇 번째 칸이죠? 네 번째 칸. 몇 프로?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 같이 계산하면 복잡해요. 원래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1억이면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1,59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1,200만 원.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곱하기 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하면 420만 원 나와요. 얼마요? 420만 원 더해 420만 원. 그럼 얼마? 2,010만 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날세.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1억에 몇 프로 그냥 35% 곱해. 무조건. 그럼 얼마? 3,500만 원에다가 누진공제만 빼. 거기 옆에 1,490만 원이에요? 1,400. 왜 1,490만 원인데 이거 맞추느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럼 요거 빼봐. 이거랑 똑같이 나와. 3,500에서 1,490만 원 빼봐. 얼마요? 2,010만 원. 이게 실무적이야.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곱하기 누진공제를 빼면 돼. 이해가죠? 2억이면 어떻게 돼? 다섯 번째 2억이면 2억 곱하기 38% 곱해. 나오죠? 거기서 얼마 빼? 1,940 빼. 그러면 돼. 이해가죠? 자, 지금 어쨌든 좋아. 2년 못 채웠을 때 얼마? 4천만 원. 2년 채웠을 때 절반 차이 나죠.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할 때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은 2년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 세금 차이는 배 차이 난다. 웬만하면 2년 채워서 팔아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됐고 또 하나.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세율이 있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하고 조합원 뭐 있어요? 입주권. 요거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야. 이 세율을 적용 안 해. 별도로. 그래서 우리 그 장판지에 보면 녹색으로 표시해놨어. 세율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했다. 원래는 여기 보세요. 1년 미만이면
다른 부동산은 상가 같은 건 50%죠. 근데 10% 줄여줘서 몇 프로? 40%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채웠어 그냥. 그러면 몇 프로? 6%부터 38%. 원래는 2년 이상인데.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주택을 누가 물어보면 주택은요 1년 채워서 팔았을 때와 1년을 못 채웠을 때 팔았을 때는 세금 차이가 배 차이 난다. 그죠? 주택은 똑같잖아 이거. 1억이라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주택은 몇 년 채워라? 1년. 주택 말고 부동산은 2년을 채워서 팔아라. 이해가세요? 자, 그럼 왜 이거 다음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무슨 지역? 투기 지역 안에서 요거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예요. 요것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또는 1년. 주택은 몇 년? 1년.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세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때 세율은 6%부터 38%에 몇 프로? 10% 할증한다. 투기지역 묶어놓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율이 몇 가지야? 3가지야. 지금 투기지역은 아니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없지만. 그럼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거예요. 세율이 주택을 팔았는데 여기하고 이거하고 중복될 수 있다니까? 또 여기 있는 부동산 팔고 여기 비사업용 토지가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번 개정된 내용 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둘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자산 양도하는 경우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작년까지 그랬어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에 높은 세율 적용. 그런데 개정된 건 그렇게 가지 않아.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동시에 할 때 적용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종전에는 높은 세율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각각 세금 계산해. 그래서 세금을 비교해서 둘 중에 한 거 세금이 큰 걸로 간다. 국가가 오죽하면 그렇게 그냥 세금을 많이 걷겠다 얘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세율이 높아도 세금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둘 중에 한 거 높은 걸로 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예제 그랬죠. 투기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양도했어요. 그러면 10% 할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6%가 아니라 16%부터 48%죠. 그 다음에 밑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자 보세요. 자 주택입니다. 주택 보세요. 자 원래 무슨 지역은 투기지역은 일반 세율 있죠. 자 1억이라고 그래봐. 1억 여기에다가 1억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몇 번째 칸에 해당하죠? 누진세율 1억이면 아까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칸이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에 해당하죠. 그럼 그게 몇 프로예요? 원래는 35%인데 할증하잖아. 투기지역이니까. 투기지역에서 주택 3개 가지고 있다 팔면 어떻게 한다고요? 10% 할증. 그럼 35%가 아니라 45%야. 45%. 그럼 얼마? 4,500만 원 나와요? 여기서 누진공제 빼야죠. 얼마야? 1,490만 원을 빼면 세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4,500만 원에서 1,490만 원 빼면 얼마예요? 3,010만 원? 3,010만 원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투기지역이 아니야. 일반 지역이야. 그럼 1년 안 돼서 팔았다고 그랬죠. 예? 투기지역에서 팔았는데 1년 안 돼서 팔았다. 1년 미만일 때 주택은 저기 몇 프로야? 몇 프로? 아니 주택이야 주택. 40%잖아.
그럼 1억 곱하기 40%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몇 프로고? 이거는 원래 작년대로 한다면 높은 세율로 가야 되잖아. 이걸로 가야죠. 아니라니까 올해부터는 따로 계산해서 얼마 나와? 4천만 원. 이게 더 많이 나오잖아. 이거보다 이게 많잖아요. 이건 세율이 높은데 누진세니까 세금 부담이 적었어.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징수하겠다. 이걸로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 돼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뭐가 되면 세율이 중복되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세금 무한 걸로 큰 걸로 간다. 세금이 큰 거예요. 세율이 큰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간다면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세율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세금을 계산해서 어느 쪽이든 무한 거 큰 쪽으로 가겠다. 이해가십니까? 예?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두 개 중복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더 헷갈린 건 또 하나 있어요. 18번. 거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보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라고 했느냐. 거기 개정되기 전에는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시 과세 방법은 1번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라.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면 합산해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세율이 둘 이상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1번과 2번 산출세액 중 큰 걸로 한다. 1번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거하고 2번은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빼고 기본세율, 여기서 기본세율은 6%부터 38%를 기본세율이라고 그래. 1번 세금 계산하고 2번 계산한 것 중에서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걸로 간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